you didn't. Did you Britney Spears? Yes or no? Oh man. Come on, man. Okay, I did it. No. 전 세계에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데뷔 앨범이라는 기네스 신기록을 보유한 가수. 우리나라 예능에서도 섹시 댄스 하면 주구장창 나오던 배경음악. 여인으로 걷는 날은 턱식의 주인공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런데 최근 SNS에서 뚝뚝 끊기는 음악에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동작을 하는 영상을 올린 브리트니. 이상함을 느낀 한 팬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란 옷을 입어달라는 댓글을 달자 2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브리트니는 마치 그 댓글에 응답하듯 노란 옷을 입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팝의 프린세스라 불렸던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린 시절 브리트니에게 집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강압적이었던 아버지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날엔 새벽 4시까지 그에게 소리를 치던 어머니 때문에 브리트니는 제발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며 빌어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사회성 발달의 부진인데요.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인 부모와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도 그 외의 사람들과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은 브리트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브리트니의 아버지 역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는데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잃고 힘들어하던 그의 어머니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렸고 병원에서 독성이 있는 항정신제인 리튬을 처방받았던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브리트니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상처를 대물림하고 말았죠. 당시 다른 곳보다 더욱 보수적이었던 80년대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미쳐가는 아버지와 무기력해져가는 엄마에게 브리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브리트니에게 음악은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죠. 현실에서 도피해서 진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을 만들어준 음악. 브리트니는 훗날 자서전에서 자신을 큰 꿈을 가진 작은 소녀였다고 표현합니다. 마돈나, 휘트니 휴스턴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하고 작은 꿈이 있었어요.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꿈은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모두가 그저 괜찮아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트니는 음악을 좋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살 때부터 어린이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우승을 차지했죠. 아이의 재능을 눈여겨본 엄마는 브리트니를 스타서치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데리고 나갑니다. 비록 우승하진 못했지만 방송 관계자에게 눈도장을 찍은 브리트니는 미키마우스 클럽이라는 디즈니 TV쇼에 캐스팅되죠. 이때 미키마우스 클럽 멤버들을 지금 보면 어벤져스급 라인업이었어요. 브리트니의 라이벌로 꼽히며 팝의 투탑이었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있었죠. 어린아이가 소화하기에는 빡빡한 연습과 촬영 일정이었지만 쉬는 날에는 무려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에서 놀 수 있었어요. 집에서 벗어난 브리트니에게 그 시기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멤버로 만난 브리트니와 저스틴은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 호감이 브리트니의 인생에 비극의 싹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키마우스 클럽의 종영 이후 브리트니는 16살의 나이에 Baby One More Time이라는 싱글로 데뷔하게 됩니다. 싱글 발표 후 한동안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26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돌며 공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저 모르시죠? 저 브리트니예요. 제 노래 진짜 좋아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하면서 공연을 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뒤 베이비 원몰 타임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더니 그 다음 달에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죠. 그리고 브리트니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어딜 가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달 뒤 브리트니의 데뷔 앨범은 1000만 장이 팔렸고 싱글과 데뷔 앨범이 동시에 빌보드 1위를 기록한 최초의 여자 가수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연이어 발표한 Oops I Did It Again의 대히트 이후 월드 투어를 시작한 브리트니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아는 사람이 되었죠. 브리트니는 이혼 후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빠진 어머니에게 저택을 지어주고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I think probably the best things about being famous is just knowing that my family is forever okay. You know, financially I'll be able to support my family no matter what. 그리고 이 시기 저스틴도 보이그룹 엔싱크로 데뷔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죠. 아니 그런데 섹시스타로 주목받은 브리트니와 저스틴이 공개석상에서 스킨십을 하며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였습니다. 뭐야 얘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궁예의 눈으로 둘의 관계를 파고들자 브리트니와 저스틴은 연애를 인정했어요. 공개 연애가 여성인 브리트니
브리트니에게 더욱 악재가 될 것이라 판단했던 매니지먼트는 10대 팬들이 많은 브리트니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혼전 순결을 공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결 서약 반지까지 끼고 다녔죠. You hope that you'll remain a virgin until you get married. 하지만 이것은 결코 브리트니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브리트니는 혼전 순결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자서전에서 밝히길 저스틴을 만나기 전 이미 혼전 순결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회사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혼전 순결을 공표하고 나서 사람들은 브리트니의 음악보다 진짜 그녀가 순결한지에 대해서만 계속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무대 위와는 다르게 순둥순둥한 브리트니의 평소 이미지를 보고 그녀를 믿게 되었죠. 플라토닉 러브를 지향하는 순수한 커플로 사랑받았던 브리트니와 저스틴은 약 3년 뒤 결별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 시상식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브리트니가 마돈나와의 생방송 무대에서 갑자기 사전에 예고 없던 키스를 한 것이었죠. 놀라움에 환호하던 현장의 관객들 사이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기분이 나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전남친 저스틴이었어요. 생방송 중 브리트니와 마돈나가 키갈했다는 뉴스는 전국 매체를 도배했고 부모 세대 시청자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로 브리트니의 섹시스타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졌고 인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턱식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브리트니는 뮤직비디오에서 승무원 복장과 전신 시스루 의상을 입고 등장해 연일 화제에 오릅니다. 와, 레전드. 와. 그런데 그때 브리트니의 전성기를 한순간에 끝내버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바로 전남친 저스틴이 바람핀 전 여친에게 느끼는 분노와 상처에 대한 내용의 솔로 앨범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앨범 발표 후 인터뷰에서 저스틴은 자기가 직접 겪은 일에 배신감이 너무 커서 2시간 만에 곡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뮤비에는 브리트니와 똑 닮은 금발미녀가 등장했죠. 노래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브리트니가 맞냐는 질문에는 저스틴이 딱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브리트니가 바람을 폈다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람녀 낙인을 찍힌 브리트니는 어디를 가든 야유를 받았죠.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날엔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스크린에 비친 브리트니를 보고 단체로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저스틴의 불쌍한 피해자 컨셉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여친을 디스하는 것이 자신의 인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캐치한 저스틴은 라디오에서 대놓고 브리트니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버렸죠. And I just want to ask you one question. Did you Britney Spears? Yes or no? Oh man. Come on, man. Okay, I did it. No. 저스틴의 발언으로 브리트니는 바람녀의 거짓말쟁이 낙인까지 찍혀 이미지는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뭐 거짓말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전 남친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좀 그렇네. 섹시백 가이 나 이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스틴의 폭로에 브리트니는 그 어떤 공식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다음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언니야. 마티스 곡으로 탈탈 털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브리트니가 발표한 차기 앨범의 타이틀 Everytime은 그야말로 팬들에게 충격을 던졌습니다. 마티스 곡이라도 낼 줄 알았더니 신곡 Everytime은 전 남친을 그리워하는 듯한 내용의 노래였어요. I need you baby, 꿈속에서도 네가 보여, 제발 날 용서해줘 라는 가사는 코어 팬들의 마음마저 짜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가 바람펴놓고 저스틴 그리워한다며 브리트니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린 나이에 저스틴과 교제하면서 그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진 브리트니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그들과 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다 20살이 되기 전 둘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브리트니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저스틴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어요. 아빠의 폭력에 의한 엄마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답습한 데다 여전히 자신을 지킬 줄 몰랐던 브리트니는 결국 저스틴이 하자는 대로 낙태를 선택합니다. 절대 언론에 알려져서는 안 되기에 결국 집에서 낙태약을 삼켰죠. 뱃속에 생명을 죽이는 약을 삼키고 엄청난 고통에 휩싸인 브리트니는 화장실 바닥에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스틴은 이때 음악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온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브리트니를 위로해준답시고 기타를 들고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 이 섹시백 가이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애가 철이 없는 건지 이거 생각이 없었던 건지 이거 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좀 딸렸나? 왜 이래? 미친놈이네 진짜. 죄송합니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진 후 Everytime 뮤직비디오 속 상징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도 보고 싶다며 찾는 베이비는 애인을 뜻하는 베이비가 아니라 진짜 아기를 말하는 것이었죠. 이 뮤비를 찍을 당시 브리트니는 자기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 연출을 고집했습니다. 연인이 준 상처로 인해 익사하는 장면, 그리고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도 태어나지 못한 아기를 그리워하는 장면은 당시 브리트니의 심경을 나타내는 장면이었음을 팬들은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스틴의 앨범 발표 이후 브리트니에 대한 여론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어요. 다이앤 소여와의 인터뷰에서는 브리트니에게 면전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확인 사살을 했고 You broke his heart. You did something that caused him so much pain, so much suffering. What did you do? Yeah, it was a weird time. I'm embarrassed. Can we stop this? 한 주지사의 부인은 브리트니에게 총을 쏴버리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Really, if I had an opportunity to shoot Britney Spears, I think I would. 그러나 브리트니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 전남친을 비난하지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순종적이었던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된 브리트니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흑화합니다. 라스베가스로 날아가서 당시 파티광으로 이름을 날리던 페리스 힐튼과 광란의 파티를 벌였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해 인생이 지겹다며 고교동창 한 명과 급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브리트니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부모님이 득달같이 호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약 55시간 만에 바로 혼인을 무효화했죠. 가족들이 브리트니의 법적 관계 변화에 주시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누군가 자기들 말고 브리트니와 깊이 연관되거나 브리트니가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었어요. 흑화한 브리트니는 가족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정착하는 것, 내 가정을 꾸려서 진짜 가족을 갖는 것이 바로 내가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브리트니가 만난 사람이 바로 케빈 페더라인. 저스틴의 백댄서였던 그는 브리트니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당시 끝없이 이어지는 공연에 많이 지쳐있던 브리트니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팔이라도 아님 다리라도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케빈이 옆에 있으면서 그 순간만큼은 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죠. 애정에 목말라 있던 브리트니에게 케빈이 해준 것은 몇 시간이고 그녀를 그저 꼭 안아준 것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브리트니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케빈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케빈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에게는 동거하고 있던 샤 잭슨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는 사실이었죠. 심지어 샤 잭슨은 케빈의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트니는 케빈에게 이미 빠져버려서 그의 모든 것을 안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년생 아들 둘을 낳게 되죠. 아니 그런데 아이를 낳은 브리트니를 두고 케빈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앨범을 내고 싶다더니 가수 데뷔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비용은 브리트니의 돈으로 지불했죠. 그리고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브리트니에게 나 오늘 파티에서 린제이 너 만났어! 라고 하는 둥 육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라도 했으면 몰라. 그가 만든 앨범은 메타크리틱 평점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들으며 망합니다. 이 시기 파파라치들은 브리트니를 더욱 괴롭혔어요. 파파라치와 가십지가 쫓아다니는 세상에서 브리트니는 아이들을 다시 뱃속에서 품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파파라치 때문에 놀라서 우는 아기를 안고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는 브리트니를 보며 파파라치들은 특종을 건졌다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녀에게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브리트니가 우는 사진은 억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스토커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며 브리트니는 아이의 안전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브리트니는 화를 많이 냈어요. 게다가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그러나 그녀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명세에 취해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만 나도는 케빈에게 지친 브리트니는 결국 이혼을 선택합니다. 브리트니가 이혼을 선택한 그 순간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고 있었던 케빈이 이혼 통보 문자를 받고 멘붕에 빠진 장면이 케이블을 타고 전국으로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남편이라는 자신의 최대 커리어를 잃게 생긴 케빈은 어떻게든 돈이라도 더 받아내야겠다 싶었는지 양육권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트니의 안전에 대한 강박과 우울증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5대5 양육권 판결을 받아냈죠.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 두절해 육아라고는 관심도 없는 남편한테 양육권의 절반을 내주어야 한다니 브리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브리트니는 LA의 한 미용실로 가서 자신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원하는 금발의 예쁜 여자는 없어 라는 언론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벌인 일이었지만 이 일은 브리트니의 삭발소동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브리트니의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대머리가 된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양육권 싸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들어간 재활센터에서도 브리트니는 아버지로부터 너는 집안의 망신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한 시상식에서는 사라 실버맨이라는 코미디언이 브리트니를 조롱하며 그녀의 아이들까지 모욕했는데
Have you seen Britney's kids? Oh my God. They are the most adorable mistakes you will ever see. 그 발언에 따라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당시 브리트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리트니의 삭발 소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고 법원 측에서는 삭발 사건을 콕 집어 브리트니가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적합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케빈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아이마저 빼앗기게 된 브리트니는 각각 17개월, 5개월이 된 아이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죠. 이후 몇 주 만에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된 브리트니는 둘째 제이든을 안고 있다가 시간이 다 됐다며 이제 가야 한다는 전남편에게 도저히 얘를 못 보내겠다며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전남편은 경찰을 불렀고 이후 브리트니는 아이들을 만나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멘탈이 되어버린 브리트니는 자신에게 향하는 작은 손길에도 마음을 모두 열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파파라치와 데이트를 했고 그와 멕시코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LA를 벗어나니 파파라치로부터 해방되어 그제서야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브리트니는 갑자기 엄마로부터 너 지금 큰일 났다며 당장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저 멕시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던 브리트니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바로 본가로 날아갔어요. 브리트니가 도착하자 갑자기 경찰 특공대와 911 앰뷸런스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브리트니를 정신병원으로 연행하듯 데리고 갔죠. 이 모든 것은 브리트니의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는 법원에 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에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며 성년 후견인 자격을 신청했어요. 당시 브리트니의 아버지 제이미는 파산 상태에 이르러 약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데다 갑자기 등장해 후견인 역할을 자처한 아버지가 의아했지만 너무나 외롭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브리트니는 아버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 성년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자의 재산과 의료 행위에 대한 모든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후견인에게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모습을 보는 일은 끝난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후견인 제도가 시작되는 1년 만에 브리트니는 또 한 번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리즈 시절의 모습으로 컴백을 한 것이었죠. 자신의 리즈를 갱신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직업을 코스프레한 화려한 의상과 올 누드 뮤비는 브리트니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타이틀곡 우머나이저 그리고 서커스는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하며 브리트니 스피어스 월드 투어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 회복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브리트니. 그런데 그녀의 공연 횟수가 조금 이상합니다. 8개월 동안 총 97번의 콘서트를 했는데요. 한 달로 치면 약 달에 11번 콘서트를 한 셈이었어요. 이 시기 브리트니가 벌어들인 수익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한화 1,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브리트니는 음악과 공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한 채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죠. 브리트니의 화려한 컴백 뒤에는 후견인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얻은 브리트니의 아버지가 그녀의 모든 생활과 식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양을 정했을 뿐더러 임신을 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체내에 피임기구까지 설치하게 했죠. 브리트니의 집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통화 내역과 문자 수신 내역까지도 아버지의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숨막히는 통제에 브리트니가 제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어요. 또 아버지는 브리트니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마저 빼앗아가 후견인 제도를 쉽게 끝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브리트니가 21살에 이혼했었던 엄마는 갑자기 다시 아빠와 재결합을 하더니 딸이 도움을 요청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그저 받아들이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시작된 후 중간중간 몇몇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직장 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브리트니는 후견인 관리 이후 발매한 앨범만 4개에 전 앨범 작사 작곡에 참여했으며 댄서들에게 안무를 직접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브리트니의 상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아버지는 그녀를 재활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브리트니의 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의사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했던 바로 그 약물 리튬 주사 처방을 요청했죠. 브리트니는 리튬 주사를 맞으면 하루 종일 술에 취한 느낌이라 이 약을 처방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의료 결정권을 빼앗긴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의료진은 없었습니다. When I tell them the way I feel, it's like they hear me, but they really not listening. They're hearing what they want to hear. They're not really listening to what I'm telling them. It's bad. I'm sad.
about in like in your personal life, in your People ordinary who life? take advantage of me, that makes me really angry. 후견인 제도 재평가 전 강제로 이루어진 이번에 갑자기 예정되었던 베가스 공연이 취소되자 팬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브리트니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파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브리트니의 팬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죠. SNS상에서의 움직임은 곧 전국적인 프리 브리트니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브리트니를 응원하는 셀럽들도 프리 브리트니 운동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재활센터에 강제 입원 중이라 바깥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브리트니에게 한 간호사가 자신의 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리트니, 이거 봤어요? 프리 브리트니가 쓰여있는 핑크색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팬들을 본 브리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었죠. 여론을 의식한 법원은 브리트니에 대한 후견인 심사를 재평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브리트니는 아버지를 비롯해 자신의 후견인 보호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브리트니가 발표한 입장문은 호소문에 가까웠어요. 5장에 걸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녀에게 법원의 속기사가 천천히 말해달라고 2번이나 요청을 할 정도였죠. I was on tour in 2018. I was forced to do. My management said if I don't do this tour, I will have to find an attorney, and by contract, my own management could sue me if I didn't follow through with the tour. It was very threatening and scary, and with the conservatorship, I couldn't even get my own attorney, so out of fear, I went ahead and I did the tour. I was basically directing most of the show with my whereabouts, where I preferred to rehearse and actually did most of the choreography, meaning I taught my dancers. I wasn't good. I was great. When I said no to one dance move into rehearsals, then my manager called him in that moment and told him I wasn't cooperating or following the guidelines in rehearsals. And he also said I wasn't taking my medication. He immediately the next day put me on lithium out of nowhere. And lithium is a very, very strong and completely different medication compared to what I was used to. You can go mentally impaired if you take too much, if you stay on it longer than 5 months. But he put me on that and I felt drunk. I really couldn't even take up for myself. They all lived in the house with me, the nurses, the 24/7 security. They watched me change every day naked, morning, noon, and night. If I didn't do any of my meetings and work just 10 hours a day, 7 days a week, no days off, I wouldn't be able to see my kids or my boyfriend. I never had a say in my schedule. They always told me I had to do this. After I've lied and told the whole world I'm okay and I'm happy, it's a lie. But now I'm telling you the truth, okay? I'm not happy. I can't sleep. I'm so angry, it's insane, and I'm depressed. I cry every day, and the reason I'm telling you this is because I don't think how the state of California can have all this written in the court documents from the time I showed up and do absolutely nothing. Just hire with my money another person to keep my dad on board. Ma'am, my dad and anyone involved in this conservatorship, they should be in jail. And mainly I didn't want to say it openly because I honestly didn't think anyone would believe me. I just want my life back, and it's been 13 years and it's enough. It makes no sense. The laws need to change. What state allows people to own another person's money and account and threaten them and saying, you can't spend your money unless you do what we want you to do, and I'm paying them? I deserve to have a life. I've worked my whole life. I wish I could stay with you on the phone forever because I hear all these no's. No, no, no. And then all of a sudden I feel ganged up on and I feel bullied and I feel left out and alone. And I'm tired of feeling alone. I deserve to have the same rights as anybody does by having a child, a family, any of those things. 진실이 밝혀지며 법원은 아버지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13년의 속박 끝에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브리트니. 최근 브리트니는 자신을 돌보며 스스로에게 친절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적어지고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춤을 추고 나를 표현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소 기이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전성기 시절 뱀과 채찍을 들고 춤을 출 때의 안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최근의 영상에서는 화려한 메이크업과 무대 조명, 전성기 시절의 젊음이 없을 뿐이죠. SNS상의 노란색 옷 소동은 브리트니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라 그냥 노란색 옷을 입은 영상을 올린 것 뿐이었는데 마침 그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프리 브리트니 운동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또 운때가 맞으려면 이렇게도 맞는구나 싶네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때 얻은 엄청난 유명세로 큰 고통을 받았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수동적이고 남들을 기쁘게 하려 했던 소녀에서 이제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성장한 것 같아 자서전을 읽는 내내 그 시간들을 버텨낸 그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길고 긴 시련 끝에 브리트니는 자유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와 절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문장으로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듯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것, 나의 방식과 나의 때에 맞게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 누구보다도 자유를 갈망했던 브리트니가 깨달은 자유로움을 여러분도 삶에서 충분히 그리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선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